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신 김성희 교수님과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내란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연일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부정,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작태 속에서도 오히려 이걸 잘했다라고 응원하면서 극우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민주주의 극우 세력의 결집, 미디어의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심층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훈 기자님은요.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금 취재 현업에 계신 기자 중에서는 최 선배님이시죠, 제일. 뭐 최선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 나이가 많으시죠. 나이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현업에서는 아주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취재 현장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분이시고, 김성희 교수님은 여러분들 뭐 김어준의 겸공에서도 보셨겠지만 미디어 분야에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지역에서도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서울에서 방송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도대체 대구 경북은 왜 그러냐? 왜 안 바뀌냐? 이 난리가 났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역 언론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이제 별이 왜 수명을 다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확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악한다라고 이제. 그렇죠. 초신성의 폭발이죠. 그러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이제 계엄권 남용, 뭐 내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우리 헌법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는, 뭐 득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일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신간을 이제 내셨습니다. 네.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신간을 내셨는데, 제국주의를 제국주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국맹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아주 네.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극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제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요즘 이런 세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는 쪽이에요. 예.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순간 이미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제 손찌검을 하는 순간 이미 자식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위 극우라는 사람들은 굳이 집회를 하지 않아도,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죠. 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보기에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온 거예요. 직접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온 거고, 결국 그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실체를 몰랐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실체를 알게 되고, 그거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수영장에서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네. 이번 기회에 물이 빠지면서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군사 독재가 이어졌었고, 거의 뭐 문민정부 들어선 역사의 비율보다는 아주 극도의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냉전 시대의 그 기억이 더 많은데, 그렇죠. 그게 극복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극복되지 않고 오래된 그 정서적 관성이랄까요, 정신적 관성, 철학의 관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게 이번 기회에 드러난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위기에 봉착하니까 또 발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걸 막 두려워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생기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오히려 잠재돼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기자님 근데요. 요즘에 이제 언론 동향을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도 지구인 입장, 외계인 입장 이래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 찬반 토론 격렬 이렇게 보도할 건가?
요즘 보면은 기계적 중립, 기계적 대등성을 굉장히 제가 뭐 어느 언론은 좀 특정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이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도 이런 타당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타당하고 마치 뭐 대등한 당사자인 것처럼 중립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구인이 외계인과 싸운다면 당연히 지구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맞죠.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라면. 그런데 지금의 언론을 보면 특히 보수 언론을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잘못됐다라고 썼다가 지금 극우가 막 득세를 하니까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를 보면은 특히 최근 들어서 전한길이라는 네. 그 수학 한국사 강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막 목청을 높이고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뭐 격정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한길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가짜 뉴스예요. 사실 뉴스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은다면은 뭐 그 중앙선관위가 그 지금 그 부정선거를 획책을 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지금 헌법재판소를 막 욕을 하면서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이걸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은 전한길의 말만 그대로 갖다가 따옴표를 써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일신문 같은 경우 특히 심한데 매일신문은 뭐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탄핵 반대 대한민국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전한길이 하는 말만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이게 매일신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언론에서 했거든요. 뭐 제가 주요 언론사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YTN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한국 혼란 철회 수개표 하자. 이미 수개표 다 하고 있잖아요. 원래부터 수개표야. 그렇죠. 답답해.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수개표 안 하는 것처럼 수개표 하자. 원래 수개표예요. 그렇죠. 한국 경제 전한길 왜 죽으러 달려드는지 이해 안 돼. 심경 고백. 자기가 잘못했는 심경을 고백하든 말든. 네. 또 문화일보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2030의 눈물로 호소한 이유는 이런 걸 기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런 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주니까 사실 저도 헷갈릴 정도거든요. 사실 저도 팩트 체크를 안 하면은 전한길이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부터 목숨 걸고 싸웠어?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언론이 좀 제발 좀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정서상 약자고 좀 불리해 보이고 소수자고 그러면 동정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제가 정말 괘씸하고 안타까운 게 소수자 코스프레를 해요. 우리 정말 옳고 정당한데 이 사회에서는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봐라. 진실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박해받는 사람 포지션을 취하거든요. 그걸 언론에서는 소외받는 사람 소수자의 목소리를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주는 것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언론이 프레임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대립구도라고 해도 뭐 대립구도로 보도해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건 아예 뭐 노골적으로 그냥 완전 한쪽 편에 서가지고 요즘엔 법원을 공격을 엄청 많이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뭐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뭐 거의 뭐 중국이 뭐 이 국가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망상을 거의 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일설인 것처럼 자꾸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노출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태들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저희들이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예. 언론법, 소위 말하는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진흥법에 보면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게 나와요. 예.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사회적 계약 때문에 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면책 그러니까 뭐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든가 예. 또는 언론이 진실을 말했을 경우에 굳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 위헌 내란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모든 국민이 다 TV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건 뭐 잔재주를 부린다고 프레임을 뭐 이상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뭐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네. 반헌법적이고 이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근본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론도 알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뭐 대구의 매일신문과 조선일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조중동 중에서도 이미 동아와 중앙은 이 기본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해요. 네.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원래 유명했습니다. 문화일보 그다음 한국경제신문 걔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기득권이거든요. 예. 반공 기득권, 재벌 집단, 예.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보수 진영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그들도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제 이런 프레임을 내세운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번 사건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나도 잘했다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상반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엄은 잘못됐으나 네. 됐으나 민주당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네가 자극을 했으니까 민주당과 특히 이제 이때 구체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북 세력과 좌파 카르텔과 뭐 이런 이제 예. 추상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뭉뚱그리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 대답도 다 안 해요. 못하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명예훼손이 되니까. 네. 그래 두리뭉실하게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퉁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반과실을 주장하면 그럼 어떤 이제 맞은편에 있는 프레임이 있냐면 맞은편은 위헌 내란이라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국민 다수는 위헌 내란이라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봐요. 근데 이쪽에서 끝없이 상반과실로 봐요. 이 상반과실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구속영장이나 지금 현재 뭐 탄핵 심판이 다 뭘로 보이냐면 불법이고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치 재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원과 또는 이제 여론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작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고 국민 대다수는 불법 부당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겠냐. 성공하더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순순히 네. 대통령이 정당 활동 금지하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언론 자유 금지한다면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987년 10월 달에 우리가 이 헌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때부터 40년이에요. 저희들 일제 36년이잖아요. 네. 일제 36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조선인은 나라도 잊어먹고 살았어요. 극소수만 빼고는. 일본이 곧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36년도 아니고 47년, 45년이야. 계엄 나온 지가. 그만큼 우리한테 이 계엄은 낯선 이야기인 거예요. 네. 당연히 법치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위태로운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서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이제 점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반성을 많이 해요. 미국 언론은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균형 보도 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둘 다 프레임 두 상이 있으니까 이걸 공정하게 보도 이게 아니다. 내란 보도의 10원칙이라는 책을 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예. 그 책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란을 정상적인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예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예. 옛날에 맹자님이 정명설이라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자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임금한테 임금이라고 하고 자식한테 자식이라고 해야 된다. 임금한테 폭군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을 때는 폭군이라고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임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래서 폭군이란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타도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언론은 실질적으로 그것부터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네. 저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예.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네. 결국은 만약에 대선이 없고 또는 이제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 특히 정치를 통한 기득권 유지라는 게 없으면 예.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든 매일신문이든 기본적으로 탄핵이 될 거라고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될 거라고. 예. 그리고 나서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에 동조를 했을 때와 탄핵이 반대했을 때 네. 과연 집토끼한테 어떤 게 더 어필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탄핵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그렇죠. 박근혜 탄핵 당시에 우리가 합리적인 척하고 박근혜는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새 보수를 만들겠다는 둥 뭐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조금 다 해봤는데 재미없더라.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들 네. 마인드고 네. 하나 더 이제 조 기자님도 계시지만 사실 언론 상당수는 관행에서 못 벗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회수죠. 조회수. 그다음 사람들이 관심. 그게 이제 낚시성 기사라 그러는데 결국 자극적이잖아요. 네. 전환길의 그냥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라고 바로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업적인 목적, 그 관행, 네.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결국 돈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렇죠. 정확하게 때문에. 말하면 그렇다고. 근데 가장 큰 건 사실 돈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사실 그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지금 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신문에 굉장히 지금 막 쫓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이신문이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일보가 250만, 300만 하던 시대가 네. 불과 1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100만 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매일신문도 자기들이 15만 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신문들은 기존에 그 신문을 발행해야 되는 장치가 있잖아요. 윤정기라든지 예, 예. 공장이라든지 또 그걸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유튜버는 크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 또 이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기업 광고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기업 광고라고 해봐야 대구은행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광고에 목매달 수밖에 없고 네. 또 실질적으로 지자체 광고를 받더라도 회사가 운영을 하기에는 적자란 말이에요. 부족하다. 지금 매일신문도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이걸 메꾸려고 하니까 결국은 거대한 포털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포털에 기댈 수밖에 없죠. 포털에 이제 광고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네. 일단 포털에 입점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기다시피 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대표주자라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억지로 들어간 게 뭐 네이버 다음에 들어갔단 맞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광고 이걸 무시를 못하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를 계속 업로드 시키는 거죠. 똑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서 막 수시로 업로드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조선일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죠. 파이낸셜 뉴스가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언론 생태계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광고 또 네. 돈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언론 생태계가 굉장히 더 위태로워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죠. 제가 볼 거기에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건 전체적인 트렌드고 네.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낚시성 기사가 많았고 직접 인용하는 그런 관행들이 꾸준히 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롭고 자칫하면 내란으로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을 한다라는 건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해서 우리 언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 없다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될 말이 있는 거지. 그죠? 그걸 못 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안 맞는 거고 네. 시대 정신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어떤 이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이제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라는 걸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뭐 어떤 보도를 하든 이제 언론사에게 자유를 맡기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한계점과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 울타리는 이제 우리 법학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이런 찬반 토론도 해보고 극단적인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또 독자들이 뭐라 하면 또 다른 논조로 바뀌기도 하고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놀면 되는데 지금은 이 울타리를 넘어가 있다는.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 보니 돈이 되더라. 그러면 울타리 넘어가서 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우리의 주장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 우리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내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이런 행태들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목에 이제 칼로 큰 사고를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언론에서는 전부 다 이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극단적인 대립 형태와 막 이런 그 자극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읽는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너무 하게 되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망상에 들어가면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자행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할 때 설마 그런 미친놈이 있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조회수 빨리니까 하자 라고 하는 그 방심 그런 것들이 규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근데 그게 자율적인 의사로 안 되면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언론에 제재를 가든지. 최소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전과 선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 언론사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정부의 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사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만 취사 선택해서 기사를 쓰고 또 자기의 정치색에 맞는 기사를 부각시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정화시킬 거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건 언론인들이 이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외부의 어떤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언론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게 상대방 언론이 어떤 잘못을 하든 잘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상호 비평이 안 되죠. 예, 그렇죠. 서로 상호 비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가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예, 한 번씩 충돌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나 우리 이익이 뺏긴다고 생각할 때. 밥그릇이 건들릴 때. 예, 그렇죠. 그 외에는 절대로 안 건드는 게 이런 문제는 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진짜 언론인들한테 언론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회의론자들은 뭐 지역 언론 이미 예전에 명성 다 잃고 지금 부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들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든 말든 어차피 별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 잘 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과민 반응 볼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대구 경북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와 과거의 관성들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일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양극단이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들 언론학에서 하는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어디로 놀러 갈래? 라고 했을 때 노는 데에서는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 모든 공동체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또는 특정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밥 먹고 하는 일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전달해주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혼자 일하는 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유통에서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그걸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 신문은 어쨌든 오피니언 리더를 역할한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지역 언론에서 매일 신문에 칼럼 하나가 나와도 결국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대구 사회에서 약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예.
당신 그 매일신문에 나온 칼럼 봤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는 개념인 거고 예. 또 다른 개념 하나가 공론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카페를 갈 때, 식당을 갈 때 항상 요충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결국 그 요충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골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골목을. 그게 공론장이라는 개념인데 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역신문 특히 대구 경북에서 매일과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론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론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모든 공론장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있고 많죠.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 시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시장에 제일 목 좋은 곳에는 여전히 주요 신문사가 있다. 응?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시장의 길이 많아지고 시장이 많아지면 분명히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신문법을 만들 때 기본 합의입니다. 그게 이제 신문법, 특히 지역신문법 같은 걸 만들 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역신문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져요. 2004년도에 인터넷 신문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인터넷 신문 그렇게 많아지는데 굳이 지역신문 필요해?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지역신문은 남아있고 예.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지역신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의미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관섭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 그걸 두루 감안했을 때 역시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은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에서 지역신문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예. 이런 합의가 아직까지 법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 네. 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지역에 있는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훨씬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오마이뉴스라는 조직은 크지만 네. 대구 경북에서 저 혼자거든요. 그렇죠. 혼자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뭐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저보다 10배, 20배 많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100명 정도 100명 되겠죠. 넘죠. 예. 한 100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훨씬 많은 지역의 민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민심을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은 이건 진짜 지역 신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는 거죠. 네. 현장에서 기자들이 정보를 듣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서 편집부에 보내면 편집국장이 기사 제목을 바꾸고 기사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 기사가 이상하게 나온 거죠. 나는 A라고 썼는데 기사가 B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 최근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일신문에 이제 일선 기자들이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집단 반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집단 반발을 했는데 네. 근데 매일신문 사장은 또 뭐라고 했느냐. 네. 우리 그 기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항의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언론이 아주 건전하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정치인들의 수사법이에요, 저게.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했는 말이 MBC나 JTBC, 오마이뉴스 이런 언론들은 조직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느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건전한 조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아니 말이에요. 비판이 수용이 돼야 건전한 조직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은 일단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는 바이라인을 달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내가 내 기사를 쓴 거는 내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내 이름이 나가니까. 그런데 전혀 내 기사가 아닌 이상한 기사가 됐는데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이걸 당연시하면서 우리는 아주 건전한 조직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매일신문 그 대표님 아주 잘 알고 또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 그 언론계 선배지만 대표님 저희는 최소한 제가 쓴 기사를 고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교수님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일선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소신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위에서 다 잘라버리고 차라리 그 기사를 못 내 이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건 낫겠는데 그걸 바꿔버린다. 바꿔버리고 자꾸 이러면 기자들도 직장인인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기사 제목을 원하는지, 어떤 논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뇌해서 내 양심과 다른 이야기를, 다른 논조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걸로 길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국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래서 보장을 해줘야 이게 건전한 언론이 될 것 같은데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몰아가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이게 근데 원래 언론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런 생긴 겁니까? 언론을 저희들이 이제 예.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해요. 기본적으로 신문은 논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뉴욕 타임스도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네, 네. 그 논조가 정해지면 신문은 일종의 수직적인 사다리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논설위원들이 모여서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은 이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설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건 신문의 속성이에요. 그게 이제 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꾸로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설에서는 이렇게 A라고 주장을 하고 정작 1면은 B라고 주장을 하고 4면 5면에서는 C라고 이해를 하면 그건 이제 저희도 학문적인 용어로는 내부적 다양성이에요. 내재적 다양성인데 네네네. 밖에서 보면 너네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그래서 신문의 정파성은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신문은 예전부터 누구나 찍어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찍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은 기본적으로 정파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관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대신에 정파성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짜 뉴스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허위 정보를 편집해서 뉴스처럼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실로 알고 했으면 그 용서가 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최근에 극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을 안 해요. 오히려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가짜 뉴스라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잘못된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흔히 신문에서 말하는 정파성은 그런 특징이 있다. 대신에 이제 방송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송은 이제 지금 케이블이 많아지고 또 이제 종편도 생겼지만 네. 예전만 하던 방송이나 주파수는 희소 자원이에요. 주파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KBS, MBC, 뭐 SBS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자체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정파성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방송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전혀 질서가 다르군요. 그렇죠, 다르죠. 신문 방송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유튜브는 미디어 생태계 전체로 보면 누구나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A가 그냥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유튜브 B가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저희들 언론법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이에요. 오히려 다양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게 맞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역시 또 문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짜 뉴스,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명예훼손을 분명히 의도하면서까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면서 할 말을 해라. 네. 문제 없다. 단 이런 경우에 민주적 기본 질서 어긋나지 마라.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합의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면 실제 평소에도 언론중재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걸립니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예전에 뭐 홍가희 씨 같은 경우에 뭐 허언증 환자다 그러고 한 사람들 다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네. 사람들 다 법에 가서 최종적으로 처벌받아요. 명예훼손으로 뭐 벌금도 많이 내고 심지어는 구속까지도 됩니다. 이제 명예훼손이 심하다 이건 다른 문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언론의 전반적인 속성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한계점 중에 헌법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제 외연의 울타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고 홍 시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홍 시장님이 예컨대 홍 시장님 뭘 잘못했는데 그걸 심층 취재를 해서 어떤 기자가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언론사 위에서 요즘 홍 시장님하고 우리 관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걸 썼어? 아이 좀 톤다운해. 좀 세계 정부 중 하나만 해. 하나만 줄여. 근데 기자가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그냥 확 기자한테 동의 안 받고 위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있죠. 네,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는 기자 스스로에게 굉장히 기자의 펜대를 꺾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것마저도 그냥 원래 신문은 다 원래 경향성이 있는 거고 다 정파성이 용인되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는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근데 사실 정파성, 물론 이제 정파성이 언론이라고 해서 정파성이 없다라는 건 안 되죠. 저희도 뭐 정파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정파성이라는 거는 일단 진실이 밑바탕이 돼야 되죠. 진실이. 네. 그리고 이 보도가 진실로서 알려야 될 건지 아니면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그런 규범은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한 언론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가짜 뉴스를 기자에게 주면서 이걸 토대로 기사를 써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편기자들이 이거 너무합니다. 가짜 뉴스를 아예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짜 뉴스 또는 그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만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라 하는 검증이 안 되는 주장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기자들이 일어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아주 다양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그 사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주들이 대부분 자본가 계급이잖아요.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건설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사주로 오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건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직업적인 윤리가 있어요. 뭐냐면 경영과 편집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건 최소한으로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걸 지키는 게 저널리즘의 정도죠. 그 정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이제 지역의 많은 언론들이 이제 건설 자본에 종속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 예전부터 되어 왔었고, 자본에 종속이 되면 자본의 눈치를 보고 기자의 논조나 이런 것들 비평의 대상들이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여론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제 공적인 역할을 저버리게 된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열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유의 이 헌정질서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언론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자세 딱 일침을 가해 주신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 미디어가? 저는 이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이제 1896년 독립신문이 처음 나올 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왔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각종 법, 그 다음에 신문사마다 또는 방송사마다 갖고 있는 윤리 강령, 그 다음에 협회, 그러니까 기자협회, 뭐 PD협회들이 다 갖고 있는 윤리 준칙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언론사에게 또는 언론 기자들한테 항상 뭘 해라 이렇게 충고하는 게 있어요. 그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시대정신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니까 모든 사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어떤 이제 위협이 되거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자유, 평등, 그죠? 평화, 뭐 포용 이런 것들도 다 시대정신입니다.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정신이라는 어떤 이제 등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유튜브든 뭐 인터넷 신문이든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히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합의가 너무 없어요. 네,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한다. 네, 읽고 보호하고 추구해야 된다. 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이 지금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그 시대 정신이 과연 그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이 사실 너무 지금 힘들어요. 언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만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좀 언론에 대한 많은 견제와 감시와 또 언론의 발전을 위한 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언론이 제기를 가고 언론다워지려고 그러면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잘하는 것에서도 칭찬하고 돈도 더 주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 명예도 주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모든 것의 롤 모델은 아니지만 미국은 퓰리츠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상을 받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상금도 많고 네. 기본적으로 교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네. 그 어떤 자기들이 노벨상을 받은 그 네네. 기사를 가지고 책을 내요. 출판사도 줄을 서요. 네. 책을 내는 순간 또 강연이 줄을 서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자로서 예. 뭔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기자들한테 요금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못 만들고 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언론의 위기이자 기회이고 헌법 질서의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란 정국이 던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는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데 언론에 주어진 과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제를 잘 수행하면 이 위기 충분히 기회로 바꿔서 정말 대단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주 유익한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